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개방형 금융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에는 사실 개방형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조금은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할아버지 있죠? 이 할아버지의 이름은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이분이 지금 자기 손바닥을 펼치면서 멈춰!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분이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름이 일단 사토시 나카모토랑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은퇴한 프로그래머였고, 그리고 하필이면은 비트코인이 탄생했던 실리콘밸리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당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기 아니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이죠. 저 사람이 진짜 사토시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이고 누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은요,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는 은행과 같은 중앙기관 없이 시스템에 의해 화폐가 발행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한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 이런 문구가 담겨 있어요. The Times 2009년 1월 3일에 챈슬러가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이 장관은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 은행들을 위해서 두 번째 구제금융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문구를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에 넣어놨어요. 더 타임즈는 영국 잡지이고, 그래서 챈슬러는 영국의 장관이거든요. 사토시가 왜 영국의 잡지의 헤드라인을 블록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기적으로 맞아서 넣은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개발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대부분 실리콘밸리 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문구를 넣으면서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기업들을 구제 금융을 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비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행위들이 비판을 받았어야 했을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2008년에 발생했던 금융위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이 금융위기는 1938년 경제대공황부터 그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 38년에 루즈벨트 정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고 집도 없고 한 상태니까 사람들에게 우선 집을 공급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집이 없었냐면 집을 살려면 일단 돈이 많이 있던지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집은 되게 비싼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기 어려워요. 보통 못 갚겠죠. 즉 사람들의 신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용 경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돈을 빌릴 수 없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페니메이라고 하는 기관을 세워서 만약에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정부가 그 돈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데 리스크가 사라지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발행하는 채권이 주택저당채권 혹은 모기지 채권이라고 불렸고요. 정부가 이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해줬던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 없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시키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발행했던 채권들을 모아서 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풀을 담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저 주택저당채권의 풀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은 채권 풀을 담보로 돈을 다시 빌릴 수 있고 그 돈을 다시 대출해 줄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주택저당채권을 받고
다시 유동화를 하고 하는 식으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행의 이자 수익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저 주택저당증권을 받은 사람들은 저 주택저당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정부는 지니메이라고 하는 기관을 또 세워가지고요, MBS에 대한 보증도 해줬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사람들의 돈을 많이 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주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주택 보급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에게는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거를 슈퍼프라임, 프라임, 논프라임, 서프라임, 딥서프라임이라고 나누는데요. 이 프라임 등급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줬던 거죠. 왜냐면 이 프라임 등급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채무 불이행을 할 요인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줬고, 사실 그래도 수익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클린턴 정부는 이 주택 보급률을 더 높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당시 주택 보급률이 65%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주택 보급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 밑에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했거든요. 이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일원직 노동자나 스트리퍼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수익이 정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근무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택을 보급을 해야 주택 보급률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노라인이라고 하는 기관을 또 세워가지고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기지 회사들은 저 모노라인을 등에 업고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저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자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은 돈을 더 빌리고 싶어하고 더 빌려주고 싶어하죠. 그래서 결국 프라임 등급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던 금융기관들도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행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원래 MBS가 주택저당채권들을 모아서 풀로 만들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림으로써 이 자산을 유동화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동화를 시키고 받은 MBS도 유동화를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MBS들을 또 모아서, 혹은 MBS와 다른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런데 아까 사람들에게는 등급이 존재했었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의 등급에 따라서 그 주택저당채권의 등급 역시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모은 MBS 역시 등급이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제일 좋은 게 트리플 A, 그 다음에 더블 A, 그 다음 A, 그 다음 트리플 B, 이런 식으로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이런 채권들을 모아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좋은 채권과 나쁜 채권을 섞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 채권의 등급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의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채권과 나쁜 채권을 섞어가지고 하나의 풀로 만들고 얘를 트렌치로 쪼개가지고 팔았는데 이것을 CDO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CDO는 여러 등급의 채권을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채권들 역시 다른 것에서 파생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행된 CDO의 등급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디스나 피치나 S&P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그 채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그 역할을 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높든 낮든 채무 불이행을 할 위험이 매우 적고, 그래서 돈을 그냥 무조건 빌려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디스에 가서 신용평가를 했는데 무디스가 안 좋게 줬어요. 그러면 피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에서도 안 좋게 주면 S&P로 가요. 그런 식으로 등급 쇼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신용평가 회사들이 자기들이 제대로 안 해주면 자기들에게 신용평가를 안 받으니까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유인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에 대한 신용도나 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부실채권 같은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이 되고 나서 미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닷컴 버블이 터졌었죠. 인터넷 회사들이 생각보다 수익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안 나자 닷컴 버블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매우 하락을 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9.12 테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매우 꺼리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경기도 안 좋아지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가 기준금리를 아주 낮추게 돼요. 그래서 2003년 6월에는 1%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회사들에는 투자를 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주택에는 투자하기가 매우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었고, 그리고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싼 값으로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내는 이자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더 빌리고 싶어 했고, 은행도 돈을 더 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 아닌 집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하게 됐고, 이 시장이 과열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과열이 됐냐면은 그냥 강아지 이름을 대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묻지마 대출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열되는 시장을 한 번에 꺼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1%대에 있었던 기준금리를 2004년 6월 말부터 슬금슬금 인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6년 6월 말에 5.25%로 올라간 후 고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죠.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때는 1%였는데 갚으려고 보니까 5.25%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기준금리니까 더 높았겠죠. 그래서 돈을 내가 이 정도면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자가 높아지니까, 즉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으니까 채권의 위험도가 증가하죠. 채권의 위험도가 증가하니까 은행들은 그 채권을 팔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은행들에게는요, BIS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 자본의 비율이 0.08 이상, 즉 8%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법을 따르기 위해서 은행들은 채권의 위험도가 증가하면 저 분모가 증가하죠. 그러면 BIS 비율 자체가 떨어지니까 위험 자산을 매각해서 제 분모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실 채권들을 시장에 팔아제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무를 불이행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부실 채권들이 나타나니까, 처음에 이 채권들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부실 채권이고 뭐가 아닌 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분모는 위험도 때문에 증가하고 분자는 자기 자본인데,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분자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부실 채권부터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다 파니까 채권 가격이 더 줄어드니까 또 더 팔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 각종 채권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 채권들이 폭락을 하고 사람들은 파산을 하고 기업들은 계속해서 저 채권들을 파는데 자기 자본의 비율이 계속 줄어드니까 결국 부도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이나 이런 회사들은 국유화가 되고요. 그리고 메릴 린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이제 독립적인 투자은행으로 남기를 포기하고 상업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은행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 리만 브라더스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러한 채권들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게 리만 브라더스였거든요. 여기는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 회사의 가치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또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만큼만은 아무도 인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AIG 역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얘네들이 왜 위험했냐면은 얘네들은 CDS라고 하는 걸 팔았습니다. 이 CDS가 뭐였냐면 CDO 같은 채권에 보증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CDO가 다 부도가 나니까 CDS 역시 줘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CDS를 발행했던 AIG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 또 파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드는 이 AIG에게는 8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줬어요. 즉 구제금융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시티그룹도 구제금융을 받았었고 GM과 크라이슬러도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리먼 브라더스만큼은 구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저 큰 금융회사들 중에서는 혼자서 파산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제금융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비판하고자 했을까요? 우선 구제금융은 정부가 기업을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세금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거죠. 지금 잘못한 건 금융회사들이에요. 채권을 계속해서 이동을 시켰고, 그리고 신용평가를 제대로 안 했고 방만하게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빌려줬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본인들이 그렇게 수익을 막 엄청나게 올리다가 파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봐요. 왜냐면 경제 위기가 오고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 기업들을 구제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불합리하죠. 뭐 정부 입장에서는 대마불사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들을 살려야지 국가적인 위기가 이제 오지 않고 사람들도 실업의 위기에서 일부 사람들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제금융을 할 때 세금뿐만이 아니라 영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을 펴요. 이 영적 완화는 뭐 구제금융을 할 때 돈이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부실 채권들을 정부가 사줌으로써 돈을 시장에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저 부실 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일부 이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돈을 찍어내서 부실 채권들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돈이 풀리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돈이 풀리니까 자산 가격도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실업자가 되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자산 가격은 올라서 내가 돈을 지금 못 버는데 주식 가격 같은 게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그런 주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빈부격차가 매우 커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살리는 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거죠. 잘못한 건 저 금융기관들인데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봐야 되니까 이거 잘못됐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범은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국가로부터 일반 시민에게로 뺏어오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임의로 통화를 발행하지 못하게 저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은 망하고 일반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발권력 자체를 이제 어떤 프로토콜에 정의된 대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만 발행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새로운 화폐를 개발을 한 거죠. 그게 비트코인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지금 참고되어 있는 이 자료들 있죠. 여기 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중에 빅쇼트란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이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꼭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중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베팅하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원래 넷플릭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를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누가 저거를 녹화본을 떠가지고 해적본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백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어떠세요? 뭔가 데자뷰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게 우리 얘기 같잖아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왔죠. 이건 누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왔어요. 그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영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어요. 왜냐면 경제 위기가 오면 이거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화폐의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거를 아니까 소비를 빨리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나중에 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 있으니까 지금 해야죠. 그럼 소비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리 내가 돈을 빨리 써야 한다고 해도 돈을 쓰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모아가지고 집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뭐 다른 자산을 사고 싶어 하지 소비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돈을 푸니까 결국에는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됐죠. 그리고 코로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옷도 안 사고요. 외출도 잘 안 하고요. 모임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돈 쓸 때가 정말 더 없어집니다. 먹을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주식이라던가 요즘엔 코인이 엄청나게 핫하죠. 저 코인이라던가 이런 자산들에게 투자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저런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이전보다 주식 가격이 더 높아졌어요. 코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사실 주식보다 코인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런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거의 일반 사람들이 사기 힘든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집을 못 사고 다들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요즘에는 특히 20, 30대들이 이런 투자에 더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 30대가 자산을 형성하기에 매우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거든요.
집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집값은 어쨌든 뭐 서울이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 지어지는 집들은 그 개수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것도 빨리빨리 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집을 갖고 있어야 그 상승분을 탈 수 있는데 이미 그걸 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좀 접근할 수 있는 자산에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주식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코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20, 30대들 중에서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의 가격이 이렇게까지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저 양적 완화에 대한 해증 수단으로서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했던 이유도 있어요. 그 기관들도 저 국가의 머니 프린팅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왜냐면 돈을 갖고 있으면 자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닌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금이었죠. 금을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은 뭐 금처럼 뭐 예뻐 보이진 않지만 보관하기 쉽고 전송하기 쉽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 것 같고, 뭐 코인에 따라서 예쁘기도 해요. 도지코인 같은 거는 딱 보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가지고 해칭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양상을 보면 비트코인은 탄생 배경 자체가 원래 국가로부터 발권력을 뺏어와서 국가가 이런 짓을 못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이 그러한 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는 여전히 강력한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돈을 여전히 찍어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한 가지 바꿔놓은 건 저렇게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한 어떤 해치 포지션을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줬다. 왜냐면 얘는 총 발행량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발행되는 것도 블록당 몇 개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형성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제도권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는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상품들을 파산시켜 나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다른 자산에 빌려가지고요. 즉 이거랑 비슷하죠. 비트코인을 유동화시키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얘는 자산으로 그냥 두고 얘를 가지고 다른 돈을 빌려서 탄생을 시켜서 금융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담보로 다른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뭐 투자를 권장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알아봤으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길래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관이 쉽고 전송이 쉬운, 그러면서도 복제되지도 않고 변조되지도 않는 그런 자산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It's for you. 한 발짝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